그날 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복도에서 나는 숨을 죽인 채 서 있었다. 가슴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아이들은 내가 듣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엄마는 이제 관리하기 너무 비싸. 민호가 중얼거렸다. 좋은 삶을 살았으니까 지은이가 덧붙였다. 승우는 그냥 웃기만 했다. 그들은 나를 짐짝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후에도.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사랑이나 존중을 구걸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였다. 회상은 고통처럼 밀려왔다. 내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무릎이 아프기 전 나는 그냥 젊은 어머니였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다. 민호는 13살, 지은이는 10살, 승우는 겨우 7살이었다. 저축은 없었고 장례비조차 겨우 치렀다. 산더미 같은 청구서가 쌓여 있었지만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아이들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줄 거야. 낮에는 편의점 계산원으로, 밤에는 사무실 청소부로 일했다. 수년간 매일 4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아이들에게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토요일 아침에는 팬케이크를 구웠다. 무릎이 까진 곳마다 키스했다. 야간 근무 후 눈속을 걸어 학교 발표회에 갔다. 민호가 대학에 가고 싶어 했을 때 돈이 없었다. 그래서 남편이 준 마지막 선물인 결혼 반지를 팔았다. 민호에게는 그 돈의 출처를 말하지 않았다. 그냥 수표를 건네며 꿈을 쫓아 아들아 라고 말했다. 지은이는 20대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2번의 유산과 거의 깨질 뻔한 결혼 생활. 집을 사기 위한 계약금이 필요했을 때 내 퇴직금을 썼다. 돈일 뿐이야.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잖아. 유승우는 늘 자유분방했다. 직업을 바꿔가며 여기저기 말썽을 피웠지만 나는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밥을 차려주고 빚을 갚아주고 30대에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 잠시만 지라고 했던 게 3년이 됐다. 나는 주고 또 줬다. 어머니라면 그래야 한다고 믿었다. 마음을 쏟아부어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기를, 그들이 기억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제 나는 너무 비싸다 있는 존재가 됐다. 고장난 램프나 수리비가 더 드는 낡은 차처럼. 그 말을 들은 다음 날 부엌 테이블에 앉아 오래된 사진 앨범을 펼쳤다. 생일, 졸업식, 까진 무릎, 졸린 미소들. 그들은 한때 작고 사랑스럽고 나를 필요로 했다. 그 필요가 언제 원망으로 변했는지 궁금했다. 내 이름이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라 해결할 문제로 바뀐 건 언제부터일까? 그날 오후 지은이가 양로원 목록을 들고 왔다. 그냥 옵션일 뿐이야. 그녀가 말했다. 나를 보내는 게 서류 작업처럼.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딸아. 바볼객 다음으로 민호가 전화했다.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엄마. 제대로 돌봐줄 수 있는 곳이야. 개인적인 건 아니야. 개인적이지 않다고? 내가 그들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게 개인적이었다.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내가 있어 라고 말한 모든 순간이 깊고 고통스러운 개인적이었다. 나는 논쟁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냥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날 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이제 내 변호사인 박 선생님께 전화했다. 때가 됐어요. 내가 말했다. 서류를 진행해주세요. 확실해요, 영자 씨.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더 확실할 수 없어요. 이는 복수가 아니었다. 다시는 짐처럼 취급당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다. 나는 아이들을 모든 걸 바쳐 사랑했다.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할 때였다.
그리고 그걸 실행할 계획이었다. 짐은 여행 가방 하나와 세면도구 봉지뿐이었다. 민호가 그곳을 골랐다.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야. 그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다. 건물은 낡아 보였다. 입구 근처 페인트가 벗겨지고 공기는 삶은 배추와 표백제 냄새가 났다. 피곤한 눈의 간호사가 미소 없이 인사했다. 새로운 분이시네요. 108호실 따라오세요. 복도를 걸으며 바퀴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은 사람들을 지나쳤다. 일부는 바닥을 멍하니 바라보고 다른 일부는 중얼거렸다. 한 여자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내 방은 작았다. 싱글 침대, 서랍장, 금간 테이블이 전부. 매트리스는 가운데가 푹 꺼져 있었다. 벽에 붙은 작은 TV는 잡음만 나왔다. 저녁은 5시예요. 불 꺼는 9시.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녀는 내 이름을 묻기 전에 떠났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침묵이 압박하는 걸 느꼈다. 잠시 슬픔이 밀려왔다. 이게 정말 그들이 나를 위한 곳이라고 생각한 건가? 내가 그들을 키운 집의 식료품 창고보다 작은 방. 하지만 나는 상기했다. 이는 시작일 뿐 여기서 쇠약해지지 않을 거야. 그들이 나를 얼마나 떨어뜨릴지 지켜볼 거야. 첫 주를 조용히 보냈다. 그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했다. 느리고 혼란스럽고 조금 건망증 있는. 오래 멈춰서 대답하고 스웨터 입는데 도움을 청했다. 효과가 있었다. 직원들은 내 눈을 피했다. 물을 달라고 하면 기다려요. 할머니라고 했고 가족에게 전화하고 싶다고 하면 나중에요 라고 했다. 진짜 눈물을 흘린 밤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 동안 나는 주의 깊게 관찰했다. 수간호사가 계단에서 몰래 담배 피우는 걸 봤다. 야간 직원이 몇 시간씩 사라지는 걸 알아챘다. 한 입소자의 딸이 접수원에게 현금을 건네는 걸 봤고 모든 걸 베개 아래 숨긴 작은 노트에 적었다. 어느 아침 두 문짝 떨어진 김 선생님 퇴직 교사기 복도에서 넘어지는 걸 봤다. 신음하며 5분 가까이 누워 있었는데 간호사가 와서 눈살을 찌푸리며 또 라고 했다. 그의 고통이 불편처럼. 그날 밤 박 선생님께 다시 전화했다. 이곳을 조사해주세요. 그는 질문하지 않고 바랐어요 라고 했다. 며칠 후 손녀 수민이가 방문했다. 나를 사람처럼 대하는 유일한 아이, 쿠키와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 액자를 가져왔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녀가 내 얼굴에서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물었다. 나는 망설였다.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괜찮아, 얘야. 그냥 피곤할 뿐. 그녀는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밀지 않았다. 그냥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녀가 떠난 후 사진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왜 이걸 하는지 상기시켜줬다. 쓰라림 때문이 아니라 명확함을 위해. 내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실을 보기 위해, 누가 진짜 곁에 서는지 알기 위해. 이곳은 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더 큰 무언가의 중간이었다. 수민이가 편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더 자주 방문했다. 담요, 신선한 과일, 심지어 네일 폴리시를 가져왔다. 그날 내가 의자에서 졸고 있는 동안 그녀는 뜨개 바늘을 찾으려 내 핸드백을 뒤졌다. 그러다 편지를 찾았다. 노랗게 변한 봉투에 그녀 이름이 내 떨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다. 내가 그걸 거기 둔 걸 잊었거나 언젠가 그녀가 찾기를 바랐을지도. 눈을 뜨니 그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편지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너를 위한 거야? 하지만 아직일 수도. 그녀가 눈썹을 찌푸렸다. 읽어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다면. 그녀가 봉투를 열고 종이를 펼쳤다.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사랑하는 수민아, 이걸 읽는다면 내가 아직 나를 아끼는 거야. 잊지 않은 거지? 이 페이지 아래에 열쇠가 붙어 있어. 신한은행 금고 204번. 안에 있는 건 내 거야.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날 믿어. 항상 사랑하는 할머니 유수민이가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금고에 뭐가 있어요?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가서 봐.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은행에 갔다. 오후에 양로원으로 달려와 얼굴이 붉어지고 손이 떨렸다. 공용실 구석에서 그녀가 속삭였다. 유언장 새거, 계좌 명세서, 변호사 편지예요. 나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몇 년 전에 다 바꿨어.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집, 저축, 호수 땅까지 다 내게. 그녀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왜 저예요? 너만 방문하지 않고 뭔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페이스북 없이 내 생일을 기억하니까? 날짐이 아니라 할머니로 봐주니까. 이 그녀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아직. 그녀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안 할게요. 약속해요. 나는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양로원의 날들은 느리게 흘렀다. 아침, 약, TV, 점심, 빙고, 더 많은 약, 저녁 5시, 불 꺼는 9시. 우리를 둔감하게 만드는 루틴. 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획했다. 어느 밤, 복도 불이 어두워지고 먼 기침 소리가 사라지자 부드러운 노크가 들렸다. 3번, 침묵.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우리의 신호였다. 문을 살짝 열자 박 선생님이 들어왔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가 속삭이며 미소 지었다. 더 나은 날도 있었지. 그가 가방에서 폴더를 꺼냈다. 계좌 이체, 업데이트된 유언장, 재산 보호 다 됐어요. 수민이에게 필요한 접근권 줬고 비상 보호자로 지정했어요. 나는 숨을 내쉬었다. 고마워요, 선생님. 확실해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나는 단호히 봤다. 그들이 나를 낯선 이들에게 넘기고 돌아보지 않은 순간 선택한 거예요. 그는 엄숙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민이는 준비됐어요. 직원들 관찰하고 메모해요. 만기 지난 약 주는 걸 봤대요. 중대한 거지. 모든 걸 기록 중이야. 그가 작은 검은 핸드폰을 건넸다. 수민이와 나만 번호 알아요. 필요할 때 써요. 시설 전화는 위험해요. 나는 매트리스 아래에 숨겼다. 그들은 내가 사라진 줄도 모를 거예요. 그는 일어나 수민이랑 내일 확인할게요. 거의 다 됐어요. 라고 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유언장, 계좌 이동, 재산 보호, 위임장. 남은 건 탈출뿐. 이틀 후 건강 위기를 위장했다. 교대 시간에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였다. 혼란이 일었다. 바퀴의자, 산소 탱크, 패닉.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에서 침묵하며 검사를 받았다. 가슴 통증은 없었지만 완벽히 연기했다. 의사가 피 검사하러 나가자 방을 빠져나갔다. 수민이가 밖에서 코트를 입혀주며 가요. 할머니라고 속삭였다. 우리는 양로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박 선생님이 마련한 호수 근처 오두막으로 2시간 달렸다. 창가에 앉아 햇빛 아래 반짝이는 물을 보며 수민이가 끓인 차를 마셨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 양로원에서 내가 사라진 걸 알아채는데 정확히 3일 걸렸다. 심장 검진에서 돌아오지 않자 병원과 구급차에 전화했다. 마침내 아이들에게 연락.
민호가 사라졌다는 소리에 패닉하며 박 선생님께 전화했다. 지은이가 화난 보이스메일 남겼다. 승우는 문자만.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고장난 가전처럼. 박 선생님은 계획대로 움직였다. 각 아이에게 사무실 봉인된 흰 봉투로 편지를 보냈다. 진실이었다. 민호의 편지. 민호야, 너는 콘도 투자 위해 집 팔라고 했지? 거절했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묻지 않고 줄 게 얼마나 남았는지 물었지? 내 존재가 필요할 때 돈만 보냈어. 돌봄이 필요할 때 서류만 보냈어. 날 비싸다고 불렀지? 하지만 내가 된 대가를 기억하지 않았어. 새로운 마련을 했어? 내 의견은 안 물을게. 지은이에. 지은아, 너는 조용했지? 날 더 이해할 줄 알았어. 하지만 날 짐처럼 보낼 때 방에서 침묵했어. 존엄을 구걸했는데 편의를 줬어. 존재보다 평화를 택했어. 나도 다르게 택했어. 승우야, 내가 몇 번이나 구해줬지.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믿었어. 문, 지갑, 마음을 열었어. 하지만 내가 불편해지자 사라졌어. 날 비싸다고 웃었지. 이제 웃지 못할 거야. 반응은 예상대로. 민호가 사무실로 달려와 미쳤어. 어디 계세요? 이게 뭐예요? 라고 소리쳤다. 박 선생님은 업데이트된 유언장 사본을 줬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집, 저축, 투자, 오두막, 보석, 대대로 내려온 땅 모든 게 수민이에게. 그녀는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내 전권 위임자, 보호자, 유일 상속자였다. 왜 그녀예요? 민호가 물었다. 그녀가 나타났으니까 지은이가 저녁에 전화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몰랐어요. 이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나는 번호폰으로 조용히 들었다. 제발, 이야기해요. 어디든 갈게요. 하지만 전화를 끊었다. 수민이가 호수 오두막에서 내 옆에 앉아 물결을 봤다. 찾아올 거예요. 알아. 하지만 난 숨는 게 아니야. 쉬는 거지. 그녀가 미소 지었다. 우리는 침묵했다. 그들이 패닉하게 해, 그들이 빙빙 돌게 해, 처음으로 그들이 답을 모르게 됐고 나는 오랜만에 평화를 얻었다. 초대장은 간단했다. 김영자 씨의 최종 유언장 낭독에 소환됩니다. 민호의 부엌 테이블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지은이가 사무실로 달려와 대화를 요구했다. 승우는 1시간 늦게 맥주 냄새 풍기며 왔다. 그들은 내 위치를 몰라 더 두려워했다. 날 잃은 게 아니야? 통제를 잃은 거지? 낭독은 박 선생님의 회의실에서. 높은 책장, 광택난 테이블, 진지함이 무거웠다. 민호가 구겨진 정장으로 먼저 왔다. 지은이가 가방을 꼭 쥐었다. 승우가 의자에 주저앉아 껌을 씹었다. 문이 열리고 수민이가 들어왔다. 차분히 노트와 폴더를 들고. 그들이 그녀를 봤다. 너, 민호가 비아냥거렸다. 수민이는 아무 말 없이 끝자리에 앉았다. 박 선생님이 목을 가다듬었다. 시작하죠. 그가 천천히 읽었다. 내 아이들 민호, 지은, 승우에게 다음을 남긴다. 침묵. 아무것도. 방이 조용해졌다. 사랑을 멈춰서가 아니야? 너희가 날 어머니로 보지 않아서야. 청구서, 짐, 관리할 대상으로 봤어. 난 더 이상 관리당하지 않기로 했어. 승우가 몸을 폈다. 장난이야.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조작됐어. 합법적이지 않아. 양로원 들어가기 3년 전 서명. 증인, 공증됐어요. 지은이가 떨며 속삭였다.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피해는 이미. 박 선생님이 수민이를 봤다. 손녀 한수민에게 내 전 재산, 가족집,
호수 오두막, 금융계좌, 보석, 개인 물품, 차량, 자녀 의료법적 권한을 남긴다. 그녀가 누구도 안 할 친절을 보여줬으니까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도둑질이야. 자식들을 건너뛸 수 없어 수민이가 폴더를 테이블에 놓았다. 양로원 사진, 곰팡이 벽, 만기약, 무시된 입소자. 모든 걸 기록했다. 박 선생님이 봉투를 밀었다. 의사진술서, 그녀의 건강한 정신 확인, 각자에게 쓴 편지. 지은이가 열고 헉소리를 냈다. 승우는 건드리지 않았다. 민호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들이 떠난 후 박 선생님이 수민이에게 말했다. 자기 보호를 위해 했지만 너를 감사하기 위해이기도 해. 수민이가 떨며 아무것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라고 했다. 그게 그녀가 너를 믿은 이유야. 밖에서 해가 지기 시작했다. 세상이 끝난 듯 고요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시작이었다. 오두막에서 모든 걸 지켜봤다. 쓰라림이 아니라 안도감으로. 그들이 버린 걸 이해하게 됐으니까? 아직 내 마지막 말은 안 했어. 처음엔 나타날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수민이가 낭독 결과를 말해주자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유언장은 종이일 뿐 말해야 했다. 복수나 자랑이 아니라 한 번 더 들리기 위해 수민이에게 마련해 달라고 했다. 마지막 가족 모임. 죄책감, 두려움, 남은 조각을 위해 왔을까? 수민이가 호수 근처 작은 홀을 빌렸다. 내가 커튼 뒤에 서 있었다. 민호가 붉은 얼굴로, 지은이가 눈물 자국으로, 승우가 시선 피하며 들어왔다. 수민이가 앞으로 나섰다. 오셔서 감사해요. 직접 말씀하시려는 분이 계세요? 커튼이 열리고 내가 서 있었다. 살아있고 강하게. 민호의 입이 벌어졌다. 지은이가 입을 가렸다. 엄마, 승우가 얼어붙었다. 나는 지팡이를 톡톡 치며 앞으로 나섰다. 안녕, 아이들아. 잠시 침묵. 민호가 화나 일어났다. 아프다고 속이고 도망쳤어. 우리를 속였어. 너희가 이미 믿던 걸 믿게 했지? 내가 약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나는 각자를 봤다. 그날 밤 거실에서 다 들었어. 날 비싸고 번거롭다고. 대면 대신 지켜보기로 했어.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너희가 뭘 할지? 지은이가 울었다. 엄마, 말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아무 말 안 했지? 침묵이 말보다 크다. 민호를 봤다. 넌 야심차지만 권리를 주장했어. 반쯤 한방문과 전화를 감사하라고. 내 인생을 내 몫으로 봤어. 그는 턱을 굳혔다. 승우야, 내 실수를 덮어줬어. 필요할 때 사라졌어. 너희 모두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유언장을 바꾼 건 화가 나서가 아니야? 너희 진짜 모습을 봤으니까? 그걸 보상할 수 없었어. 수민이가 곁에 섰다. 그녀는 너희에게서 아무것도 안 뺏어. 너희가 안 준 걸 줬어. 사랑, 시간, 존중. 그게 모든 걸 얻은 이유야. 민호가 다시 일어났다. 이제 뭐? 빌라고. 구걸하라고? 아니. 떠나고 이 순간을 오래 생각할 거야. 의 지은이를 봤다. 너희는 가족이 될 기회가 있었어. 하지만 선택했지? 이건 내 선택이야. 나는 돌아서 문으로 갔다. 수민이가 도우려 했지만 부드럽게 손을 저었다. 지지 없이도 됐다. 홀을 나서며 몇 년 만에 가장 강하게 느껴졌다. 밖에서 해가 나무 사이로 빛났다. 호수 바람. 새소리. 근처 공원의 웃음. 평화의 속삭임. 후회 없었다. 악의로 세상을 파괴한 게 아니야? 그들의 환상을 깨뜨린 거지?
내가 항상 주고, 기다리고, 의문 없이 용서할 거라는 그 버전의 나는 사라졌다. 대신 더 강한 누군가가 섰다. 자신을 기억한 사람.